먼저 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이렇게 또 뜻깊고 의미 있는 행사를 진행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그 무도회 그리고 또 바쁜 가운데 함께 해주신 우리 기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소개를 했었지만은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국회의원님들께서 오셨습니다. 특별히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대표해서 우리 이정문 그 간사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은 그 우리 국회 예산개선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시는 정태호 국회의원님이신데 방금 소개했습니다마는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및 봉안을 위한 국회의원 대표 모임의 대표이셔서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금 소개해드린 우리 재단이나 그다음 신탁의 두 박정희 이사장님 그리고 이상현 이사장님 그리고 관계자 전문가 여러분 모든 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언론 공개가 좀 뜻깊은 것은 오늘 이 저희들이 그 공개하는 이 환수 문화유산인 안중근 의사 유목인데 만국공법 불여대포라는 그 글이 갖는 그 의미가 굉장히 남다른 것 같습니다. 만국공법 다시 말해서 즉 국제법이 불여대포 하나의 대포만 또 못하다 이런 표현인데 이 표현에 담긴 그 서사나 마음은 당시에 리순 감옥에 있었던 안중근 의사의 절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안중근 의사께서는 아시다시피 1909년 10월 26일 날 중국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이후에 대한의군의 참모 중장 자격으로 만국공법에 따른 재판을 요구했었습니까? 그 요구된 재판을 단순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안중근 의사께서는 이 유목에 간 글을 보면은 국제법이 만국법이 하나의 대포만 또 못하다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러한 그 당시의 상황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냉엄한 국제 현실 속에서 이런 자각이 내포되어 있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서사하는 바는 말씀드린 대로 후손으로서 저희들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될 방향 또한 하나의 미래를 주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공개되는 이 유목에는 뒷면에는 최초 소장자하고 그리고 전승 경로가 또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또한 역사적이고 그 다음에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개된 일은 만국공법 불여대포의 유목과 함께 또 하나 공개를 하게 되었는데요. 2022년에 본물로 지정된 또 하나의 유목입니다. 일동 청화공이라는 걸 공개하는데 이것도 안중근 의사의 당시에 숭고한 정신도 들어있지만은 어떤 의미로 봐서는 안중근 의사님의 갖고 있는 정말 신실한 마음의 표현이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당시에 간수에게 준 이런 마음의 표현이 또 있었다라는 것이니까 크게 보면은 어떤 평화에 대한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일통 청화공 유목을 또 함께 공개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이상현 우리 문화유산 국민신탁 이사장님 감사드리고요.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국가유산청은 수많은 이런 문화유산들이 관련된 것들이 질곡의 역사 속에서 해외로 많이 방출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그 우리 문화유산을 환수하는 것은 단순히 국외에 흩어져 있는 저희들의 그 문화유산을 국내로 되찾아온다는 그런 물리적인 회복을 넘어서 우리 선조들이 우리의 나라를 지키는 조국을 지켜왔던 그 정신을 오롯이 회복하는 일이라 하는 그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해외 각국에 뻗어져 있는 각에 흩어져 있는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것을 더 모니터링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현재 국외유산 우리 그 재단의
유럽 사무소, 일본 사무소 그리고 미주 사무 통해 가지고 더욱더 환수하는데 힘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우리의 문화유산이 대한민국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광복절을 앞두고 마련된 뜻깊은 자리인 환수문화유산 언론 공개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허민 국가유산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환수에 직접적인 큰 역할을 내주신 우리 박정혜 우리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이사장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일을 실무적으로 추진해 주신 실무자 여러분들에게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개되는 안중근 의사의 유묵 만국 공법 불여 대포는 순국 직전 제국주의 열강의 냉혹한 국제 질서를 꿰뚫어 보신 우리 의사님의 그런 준엄한 통찰과 결기가 고스란히 담긴 매우 소중한 그런 유산입니다. 오랜 세월 이국 타국에서 머물렀던 이 글씨가 광복의 기쁨을 되새기는 이 시점에 마침내 우리 고국의 국민들께 공개되는 것은 참으로 남다른 감회를 안겨줍니다. 문화재는 한 민족의 정신과 정체성의 결정체입니다. 유산을 되찾는 일은 단지 물건 하나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우리의 역사와 정신을 되살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세계 각지에는 돌아오지 못한 우리 문화유산이 수없이 남아 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국외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환수와 전담 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아가 국제적 공조와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중근 의사 유묵의 환수를 축하하며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언론인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약 80여 명의 국회의원들 구성되어 있고 국민의힘의 김성원 의원님하고 저하고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가 서거 116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민족의 영웅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이고 당연히 우리가 아직까지 봉안도 못하고 있어서 참 부끄러운 그런 마음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 그 국가유산창회에서 안중근 의사의 유목이 국민들에게 소개된다는 것이 참 저한테는 벅찬 감동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국공법 불려대포 이 말에는 안중근 의사의 그 숭고한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동양평화론입니다. 안중근 의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당신의 거사가 있었더라고 주장을 하셨고요. 그리고 또 본인의 지위를 대한의군의 참모 중장으로서 재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만국공법, 국제법에 따라서 다뤄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대포의 힘에 눌린 국제 질서를 실감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야말로 국제 질서가 힘과 군사력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이 현상에 심화되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의 그 거사의 의미가 동양평화론으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특별히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을 위해서 중국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고요. 외교적으로도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일관되게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매장지를 특정해달라. 또 하나는 남북 간에 합의를 해달라.
이 두 가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합의라는 것은 이제 해주 출신이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또 입장을 중국이 배려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저희들이 충족하기 위해서 지금 국가보훈부와 그다음에 외교부와 저희들 국회의원 모임이 함께 열심히 지금 매장지를 특정하기 위한 자료 조사, 발굴과 분석 또 연구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리라고 믿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 작업을 꼭 성공시켜서 조속히 우리 민족의 영웅 안중근 의사의 유화를 발굴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노력 과정에 오늘 이 유목이 국민들한테 소개돼서 저희들의 유해 발굴을 위한 그 활동도 더욱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하민 국가유산청장님, 박정혜 이사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여기 함께해 주신 많은 그 실무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자분들께도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외 소재 문화유산재단 이사장 박정혜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와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이렇게 안중근 의사 유목 환수 언론 공개에 함께 자리해 주신 귀빈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특히 광복절을 이틀 앞둔 시점에 이렇게 중명전이라고 하는 역사적 공간에서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시는 안중근 의사 유목을 공개하게 돼서 더욱 이 자리가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단은 지난해 5월에 만국공법 불효대포 유목에 대한 정보를 처음 입수한 후에 전문가의 그 엄밀한 자료 조사와 또 현지 조사를 마쳤고 소장자와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마침내 이 소중한 문화유산을 고국의 품으로 가지고 와서 국민 여러분 앞에 첫 선을 보이는 그런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환수된 유목은 안중근 의사가 1910년 3월 사형 집행을 앞두고 류순 감옥에서 남기신 글씨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 없던 특유의 그 힘 있는 필세는 안 의사의 숭고한 의연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안 의사는 감옥에서 여러 점의 글씨를 남겼지만 이 유목은 국제 정세의 그 냉혹한 현실을 직시했던 안 의사의 통찰이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어서 더욱 그 가치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 자리에는 안 의사의 그 유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22년 보물로 지정된 일청통화공도 함께 모시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부친의 소장품인 일통청화공의 공개를 기꺼이 허락해 주신, 그래서 이 공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 이상현 문화유산 국민신탁 이사장님께 깊은 감사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공개된 유목을 통해서 죽는 날까지 감옥에서도 오직 조국의 독립을 염원했던 안중근 의사의 평화 정신을 되새기고 다가오는 광복절의 참뜻을 다시 한번 환기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재단은 국가유산청과 함께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발굴, 환수하고 그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안중근 의사 숙모의 이사기도 해서 오늘 자리가 더욱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앞에 그 교수님들께서 이 두 작품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이제 작품에 대한 그 자세한 비교보다는 형태적으로 보시면 이번에 공개된 작품은 이제 세로형이고 일통청화공 같은 경우는 이제 가로형이면서도 또 일통청화공 이렇게 3열로 또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 그리고 비단에 쓰여졌고 종이에 쓰여졌다는 특징, 그리고 누구한테 써줬다는
그게 나오죠. 간수장인 기요다 선생한테 써드렸고 그에 따라서 근배라고 이제 써져 있고 여기는 안중근 서라고 이제 써져 있는 그런 형식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일가가 소장하고 있는 이런 유목 작품을 이렇게 공개하게 돼서 더욱더 뜻깊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 장소가 1층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중명전이라는 장소가 우리 안중근 이사하고도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을사늑약이 중명전에서 이루어졌고 그때 이토 히로부미가 또 이 현장에서 함께 논의를 했던 장소입니다. 그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처단하기 위해서 안이사가 또 들고 일어나신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공간에서 공개했다는 게 정말 더 큰 의미라고 보고요. 또 이번 공개된 유목 작품은 관에서 우리 유산청에서 중심으로 해서 관이 어떻게 보면 환수를 했고 이 일통청화공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에서 또 이제 환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활동을 하고 있는 문화유산 국민신탁 요 소재지가 중명전인 문화유산 국민신탁이 민간 차원에서 또 우리 안이사 님의 뜻을 또 숙모를 하고 또 나아가서 또 우리 독립운동가 전체에 대한 또 자료도 또 모아 나가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민간 특수법인인 문화유산 국민신탁과 그리고 관인 또 국가유산청이 이렇게 공조를 이루어서 우리 소중한 항일 문화유산, 독립문화유산을 이렇게 함께 가져왔다는 그런 뜻깊은 의미로 이 두 작품의 만남도 또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유산 국민신탁도 계속 열심히 또 활동해서 이런 또 좋은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국공법 부료대포의 환수 추진 경과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2025년 5월 재단은 유물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고 우선 전문가 서면 자문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5년 6월 매도 신청서를 그리고 25년 6월 매도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1번 현지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 8월 재단의 제1, 2차 평가위원회 및 국가유산청의 소재 문화유산 긴급 매입 심의위원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매도인 측과 매입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마침내 9월 문화유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5년 11월에는 이 유목을 국내 반입을 11월 20일에 진행을 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오늘 2026년 8월 오늘 언론 공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가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저는 이 유목의 역사적 서사적 가치를 전반적으로 한번 개괄하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적 가치와 서사적 가치로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물명은 뭐 아시다시피 안중근 의사 유목 만국공법 부려대포입니다. 작품 크기는 전체 표장을 해서 한 2m 크기인데 일반적으로 실제 작품은 이제 반절지라고 해서 135cm, 가로 한 35cm 정도 되고 종이 지질은 이제 종인데 중국 동북 지역에서 난 선지로 파악이 됐습니다. 사형 선고 이후 아마 순국하시기 얼마 전에 마지막 작품에 가까운 그런 작품으로 보입니다. 리순 감옥에서 서사하셨고요. 본문 내용은 만국공법 부려대포 앞에서 청장님 의원께서 다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만국공법 국제법이 대포 무력만 못하다 라는 이제 세계 정세에 대한 비판과 또 비분관계함 이런 것들이 다 녹아나 있는 내용입니다. 관지에는 이제 경술 3월 1910년 여순 옥중, 리순 옥중에서 대한국인 안중근 서라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장인 좌수단지 안에서의 수장이 목으로 찍혀 있습니다. 서체는 전체 서체를 행서라고 하는데
간혹 이제 첫 글자 같은 경우 초서도 있고요. 중간에 이제 정자인 해서체도 혼용돼 있습니다. 만국공법은 1836년에 미국의 휘튼이라는 법학자가 이제 책으로 낸 것이 중국에서 1860년대에 간행되고 또 일본에서도 간행됐던 게 저희 이제 1880년대에 저희 조선으로 유입돼서 아마 조선 말기에는 근대법인 이제 국제법 만국공법이 이렇게 많이 인식이 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한편으로 만국공법 불여대포 일방이라고 해서 19세기 말 열강들의 그 힘의 논리에 따라 국제 질서가 운영되던 현실을 비판하던 또 그에 대한 이 만국공법이 공연불이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적인 의식도 한편으로 또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안인칠 역사에 나오는 내용이 최근에 개봉된 그 하얼빈이라는 영화에서도 이 장면이 나오는데요. 안 의사의 그 부대가 함경도 경흥을 지나면서 두만강을 건너기 전에 그때 이제 일본과 전투를 벌였을 때 그때 일본을 제압을 하고 다만 이제 그때 소자를 비롯해서 몇몇 무리들을 이제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때 다들 이제 의병들이 다 죽이자고 학살하자고 했는데 안 의사께서는 만국공법에 따라서 포로들을 인도적으로 풀어줘야 된다라고 이제 하고 또 한편 이제 동료는 만국공법 1000마디가 대포 한 발에 진다 했다. 어떻게 살려 돌려 보내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갈등을 빚었던 그 장면도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안 의사의 만국공법에 대한 그런 인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 의사는 동양 평화론을 통해서 만국공법에 대한 기초한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려는 사상이 강했고요. 마지막까지 그랬습니다. 다만 이제 하얼빈의 의거 또한 대한민국 참모중장의 직무로 전쟁을 수행한 포로이므로 만국공법으로 재판할 것을 요구했으나 일본이 단순 살인죄로 기소해서 사형을 선고한 데 대해서 안 의사는 국제법의 무력함을 이 작품에 효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추정이 됩니다. 지금 작품의 배면을 지금 보실 수가 없는데요. 배면 상단에 수장기가 나와 있습니다. 수장기가 옆으로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그것을 제가 풀어보면은 메이지 42년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이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하고 안중근은 이순법원에서 메이지 43년 6월에 사형에 처해졌다라고 쓰여 있는데 마지막 최후 소장자가 이 전에 듣고 아마 3월을 6월로 잘못 오게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형에 임해 수십 장의 희호를 했는데 이 작품은 당시 감옥 책임자였던 구리하라 사다키치 율원정길이라는 자가 소장한 유목을 마지막 소장자인 나에게 준 것이다라고 써놨고요. 글자가 방락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입니다. 이제 적괴라고 저희는 이제 판단을 하는데 적괴의 글씨라 소장할 가치는 없지만 한편으로 이토공의 충성과 구리하라의 후의를 기념하고 또 한편으로는 안중근의 마음을 가련하게 여겨 이에 표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가련하게 여긴다라는 표현을 했는 거 보니 구리하라가 이걸 전해줄 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자세하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이 소장자의 이름이 평문광생 내엽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수결이 있습니다. 요 뒤에서 누군가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겠습니다. 구리하라라는 이 처음에 소장자는 리순 감옥의 초대 형무 소장이었습니다. 아까도 뭐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형 선고 기일을 또 미뤄달라고 또 부탁도 하고 안중근 의사의 굉장히 존경했던 인물인데요. 뭐 담배 생필품 이런 것들도 차입해주고 형집행 연기 요청 또 뭐 한복 제작해서 전달도 해주고 유언 접수 등 이런 모든 것들을 옆에서 형무 소장이면서 안 의사와 너무 마음이 이제 통했던 안 의사를 또 존경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소장하다가 그 다음 인물인 평문광생 내엽일인이라는 사람한테 전해줬는데 아마 이제 해석하기로는 평씨 집안의 광생 후손인데 레협일인 레협이라는 그런 은일처사다 본인이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평레협이라는 사람이
명사전이고 뭐 다 뒤졌는데 아직 저희가 밝혀내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숙제로 남기겠습니다. 이제 서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의사의 글씨는 당나라의 서예가인 뭐 안진경의 글씨에 기본을 두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특히 당나라의 그 유명한 서예가인 안진경의 글씨의 그런 육질과 그 다음에 유공권이라는 서예가가 있는데 그분의 이제 골기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안중유골의 필세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글씨가 단단하면서도 아주 근육질의 그런 글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번 이 유목은 중봉으로 편필이 없는 중봉으로 강건한 필에 또 글자마다 또 결구 짜임새가 긴밀하고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만자 같은 경우 초소로 이제 쓰기도 하고 중간에 정자도 섞었는데 어떤 글자는 2배의 크기가 되기도 하고 또 작은 글자는 그 절반의 크기가 되는 것들이 8글자를 아주 조화롭게 전체적인 구성을 해놓은 작품입니다. 전체 흐름에 일기가 관통하는 수작이라고 보이겠습니다. 황금 백만양 불여일교자라는 기존의 보물 지정된 작품과도 같이 안의사 글씨 중에 특징이 저렇게 하나씩 초서가 하나씩 이렇게 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 불여 같은 경우도 같이 이렇게 같은 글자를 썼는데 특히 이 유목은 이제 작격이 넉넉하고 아주 짜임새가 안정적이고 필액도 더 부드럽고 그러면서도 강건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안의사 글씨의 전형적인 이제 세로종 작품인데요. 보통 8자에서 10자 사이에 이런 이제 반절지에 이런 글씨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안의사 같은 경우는 서예가가 아니고 또 장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씨가 용맹하고 또 기세 등등하고 또 아주 필력이 웅장한 그런 것이 특징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서예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또 이 편향적인 글씨의 풍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글씨가 이제 우상향의 기계 가파른 그런 글씨들이 대부분 특징적인데요. 이번 요 작품의 경우는 이런 것들이 조금 다 떨어진 어찌 보면 글씨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또 직선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원적인 곡선적인 부분도 많이 담겨 있어서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작품에 해당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른 유목에 비해서 좀 다 좋지만 특히 이 작품은 평정하며 작격이 넉넉하고 필세 흐름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의사 유목 중에서 이제 낙관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안의사 유목의 낙관이 처음에 경술 2월이나 3월 이렇게 쓸 때 쓰고 그 다음에 리순 감옥 중하고 옥중 중하고 그 다음에 대한국인 안중근 할 때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좀 치우칩니다. 대부분의 작품들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낙관을 한 경우가 많아요. 뭐 이게 습관적인 건지 줄을 맞추시면서 이게 본인의 그런 필습인지 간에 하여튼 작품이 전반적으로 그런데 이 작품도 전형적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낙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서자는 또 마지막으로 또 치우치고 그다음에 이제 수장을 찍는데 수장의 위치는 또 아주 이 작품은 정확하고 삐뚤어지지 않고 아주 정돈되게 잘 찍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이따가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제 제가 이 작품도 함께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일본 침략자를 미워하되 일본인은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우리 안의사님의 그런 평화 정신, 인해 정신이 담겨 있는 그런 공통적인 성격의 작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역사적 가치로 안중근 의사가 순국 불과 며칠 전에 평화와 독립을 향한 열망을 담은 유목 또 한편으로는 만국공법이 정말 이 세계 열강 속에서 무력 속에서 참 펼쳐지지 못하는 그런 비분간계함 이런 또 당시의 정세를 복합적인 그 심정을 담아낸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소장과 전승 이력에 대한 상세 기록이 남아 있어서 특히 배면 묵서 같은 경우가 잘 없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진보님을 또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글씨 또한 필액의 정중함, 또 강건한 필력, 또 안정된 조형, 전체적인 조화로운 구성, 본문과 관지의 일체감, 또 수장의
명확성 등 모든 예술적인 측면에서도 완성도가 매우 높은 안의사의 서체다, 글씨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 교수께서 뭐 다 내용을 전체적으로 해주셨고요. 저는 사실 이제 이 중에서 뭐 이렇게 이제 훌륭한 작품을 놓고 진위 얘기를 한다는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을 거쳐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진위에 대한 좀 의견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유목의 진위를 볼 때는 몇 가지를 봅니다. 그 중에 이제 뭐 관지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어떤 내용을 썼는지, 서체는 맞는지, 보통 같은 경우 인장이 있으면 이제 인장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제 뭐 표구라고 하는 이제 장황 부분, 그다음에 재질이라든가 관련 기록들을 다 보는데 사실 앞에서 이제 얘기를 했고 저는 이 중에서 관지, 내용, 서체, 인장 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뭐 언급을 했기 때문에요. 사실 이제 이 내용은 후키자와 유키치라는 일본의 그 메이지 유신을 이제 크게 이제 기여했던 이분의 원래 이 통소 국권론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일본인들도 사실은 이러한 거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안의사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한 얘기를 가지고 사실은 일본인들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는 그런 의미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이 뒤에 이제 그 관지를 우리가 먼저 좀 보면은 일자하고 장소하고 대한국인 이름 그다음에 누가 썼다 이 부분이 지금 안의사께서 그 쓰신 유목들 중에서 30점이 보물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부분은 사실은 뭐 똑같이 다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이게 안의사 글씨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 관지 부분이 되어 있는데 경술 2월에 쓴 게 7건이고 나머지는 이제 23건은 경술 3월. 그러니까 2월하고 3월에 걸쳐서 한 40여 일간 쓴 글씨가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중요한 게 어여순옥중이라고 해서 이 여순옥중에 쓴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어여순옥중인데 일반적인 서예에서는 이 어여순옥중 이렇게 쓰질 않아요. 사실은 쓴다면은 여기다가 서어여순옥중 이렇게 쓰는데 이분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어여순옥중이라는 말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대한국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안중근하고 서라는 얘기가 들어가는데 이름도 안흥칠이라고만 한 번 딱 써 있고 나머지는 다 안중근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끝에 이제 쓴다는 의미로 서를 쓰는데 여기다가 이제 근배라고 해가지고 삼가 쓴다 이렇게 해서 조금 약간 공경을 표시하는 그런 게 이제 한 6건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관이라고 해서 누구한테 써준다는 그 기록이 있는 게 3건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그냥 글씨만 있는 그런 기록이라고 글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그 숭실대학교에 있는 경우처럼 안흥칠이라고 쓴 경우들이 확인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이렇게 일본인 대부분이 이제 형무소 관련된 분들한테 써준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런 그 작품 같은 경우는 이게 근배라고 썼는데 내용을 보면은 천리 밖에 있는 그 어떤 분을 그리워하면서 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리운 나머지 눈이 빠지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내 이 작은 마음을 전해주니까 내 마음을 저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본인이 존경하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한테 쓸 때는 누구한테 기록은 없지만 이렇게 근배라고 써서 좀 표시를 해줬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경우도 역시 옆에 있는 이 작품의 경우도 똑같이 이렇게 이제 그 앞에 상관을 넣어서 표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 장인이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이제 그 단지를 해서 이제 했기 때문에 이 손가락이 좀 짧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장인의 모든 게 이게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이제 우리 정재위 의원께서 따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수장 내력이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이걸 처음에 보면서 굉장히 이제 그 반가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수장 내력이 적힌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특히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글자가 날아간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날아간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독립운동했던 의병들 이분들을 보면은 일본 쪽에서 보면 이분들을 대부분이 적괴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적의 우두머리다 이런 말을 표현하는데 이걸 지운 것은 아마 이게 조선 사람들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후에 수장자가 아마 지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획을 나중에 보면은 이게 적괴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는 그런 글자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대부분이 이제 지본으로 종이에다 썼는데 이 경우는 이제 하지만 아까도 앞에서 설명을 하셨지만 이제 해서와 행서가 이렇게 이제 겹쳐 함께 쓰는 그런 건데 해서를 근간으로 하되 행서와 초서가 약간 가미가 됩니다. 근데 이제 현재 그 지금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걸 전체 조사해 보면 글자가 한 268자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행서가 한 80여 자, 초서는 한 10여 자. 근데 사실 이게 초서라고 해도 이제 이런 경우인데요. 실제로 초서라기보다는 이 초서를 약간 행서화한 느낌, 그러니까 조금 본인 스타일로 바꿔 쓴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전체적인 이제 서법은 이제 행서 기준으로 하는데 이게 굉장히 힘차지만 과하지 않게 그런 균형미를 추구하는 그런 글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 부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이분이 31살이기 때문에 뭐 서예가도 아니고 서가의 글씨가 아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 조선시대 전통적인 이 선비의 글씨에 가까운 오히려 이제 그래서 서법보다는 기상을 훨씬 중요하는 그런 글씨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초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초서입니다. 그런데 안희사 같은 경우는 이 초서를 굉장히 행서나 해서처럼 바꿔서 이렇게 씁니다. 시의 경우도.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은 사실 초서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금방 이런 임자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이렇게 해서와 행서를 섞은 그런 글씨로. 이 유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금방 봤던 만자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 획을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뚝 끊고 다시 이어서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해초서는 아니지만 아주 안희사만의 이게 특징적인 그런 서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금방 이제 이 황금 백만량이 불여 일규자라는 이 글씨 획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이 만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초서 같으면서도 초서가 아닌 행서식으로 쓰는 이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국자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이 공자 같은 경우에 오른쪽에 있는 글자하고 굉장히 유사하지만 사실 이 글씨는 이제 배바닥에다 견바닥에다 썼기 때문에 이게 조금 글씨 획이 그냥 붓이 나가지 않으니까 조금 더 힘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인 같은 게 굉장히 강조가 된 그런 글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여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지금 유사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어서 우리가 안희사 글씨의 특징 중에서도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대자도 이제 전체적인 이 오른쪽으로 약간 들리는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안희사의 글씨가 아까 우리 장 교수 얘기했지만 이게 오른쪽으로 들려 있지만 균형을 잡아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어요. 오른쪽으로 가면서도 다시 가운데를 잡아가는, 그리고 옆으로 너무 퍼지지 않고 중심을 이렇게 딱 잡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특징적으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기존에 우리가 이제 30점을 가지고 비교했을 때 보물로 지정된 초서의 경우에는 기존 글자와 동일하게 이제 구사한 부분들도 확인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안희사 의거에 대한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문구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소장 내력이 너무나 명확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힘과 기상이 아주 넘치는 안희사 제품 중에서도 정말 뛰어난 그리고 이제 뭐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 발견된 안희사 유목 중에 정말 이런 작품이 있을까 할 정도로 서법적으로도 뛰어나고 모든 면에서 뛰어난 작품이고, 특히 지금 이제 30점이 지정이 돼 있는데 전부 다 그 나중에 장황을 다시 한 거예요. 근데 이 작품처럼 그 당시에 물론 당시에 바로 한 건 아니지만은 지금 일제 강점기 정도에 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 당시의 작품 형태로 그렇게 전해지는 건 사실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이게 정말 완전하고 안희사 작품 중에서 거의 말년에 쓴 아주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안중근 의사의 장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물을 오래 보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감정을 갖게 되는데, 특히 이제 안희사의 유목을 볼 때 이 장인을 보면 유독 감정이입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막 눈시울도 좀
적시게 되는 그런 어떤 감정들이 좀 느껴지는데요. 이번 유목에서도 역시 그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지문은 각기 다릅니다. 각기 다르고 또 그것은 일평생 영원히 유지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목에 이 찍었던 장인을 뭐 우리가 한 번 정도 이렇게 평가해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어떤 유목의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가름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유목이고요. 저희들이 국가유산청에서는 지금 이제 두 분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일단 암묵적인 분석 방법을 통해서 유물의 진위 여부, 가치 여부를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정된 사례가 지금 보물 지정된 안중근의 유목도 30여 건에 이르고 있고요. 이런 유목들이 지금 현재 이제 30점이 구축이 됐는데 지난 2019년에 지금까지 지정되었던 안중근 의사의 유목의 장인을 DB 구축 기록화 작업을 진행하자라는 국가유산청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5점, 그 당시까지 지정됐던 25점의 유목 가운데 장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서 지금 DB 구축을 해놓고 있습니다. 분석 방법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사회사적인 면에서 가치 평가를 내릴 때 필적 감정, 인연 감정이라고 하는 두 측면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적 감정 같은 경우에는 자료상의 필적 이런 것들이 이제 비교, 대조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연 감정들이 중첩 비교라고 하는 국가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어떤 수사 기법들 이런 것들이 적용된 사례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의사 유목의 장인 분석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9년 이전까지 지정됐던 25점을 대상으로 해서 확인되는 장인을 추출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화 시키고 그거를 같이 중첩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린 자료는 그 중에 이제 5점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오늘 같이 전시되고 있는 일통 청화궁 같은 경우는 이제 2022년에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제 DB 구축 대상으로 삼아서 향후 이제 진행을 계획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그 비교 대상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그 장인을 보통 평가를 내릴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가장 특징적으로 보이고는 약지의 단지 부분입니다. 보통 손가락의 마디가 3마디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끝 부분, 이 부분을 1지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간 부분을 2지절, 그 다음에 뿌리 부분에 위치한 걸 3지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의사의 장인은 이제 이 바로 약지 부분에 제1지절이 단지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특징적으로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손바닥 장문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우리가 이제 엄지손가락 바로 밑에 쪽에 있는 부분을 금성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금성구의 두툼한 형태, 그리고 새끼손가락의 바로 가장 하단부에 위치한 이 부분을 월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단지된 부분, 손가락의 약간 벌어진 형상,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 밑에 금성구와 새끼손가락 밑에 월구의 배치,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손금의 형태, 이런 것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고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위구건신 군인본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1993년에 지정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전체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바닥의 형태를 그 장인의 어떤 특징들을 통해서 비교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참고 삼아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케일바를 동원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실측을 하고 그것을 그 기준 장인을 중심으로 해서 중첩 상항하는 그런 어떤 과학적인 분석 방법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운제가 되겠습니다. 운제는 1972년에 지정이 된 유물이 되겠습니다. 운제는 저희들이 이제 평가를 내릴 때는 조국을 그리면서 마음에 담아놨던 모습을 그렇게 글씨로 표현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역시 이제 2003년에 지정이 된 유물이 되겠습니다. 안중근 의사께서 이제 여순과목 경관에게 준 글씨고요. 이것이 이제 그 손자인 야기 마사줌이라고 하는 분에게 전달이 되어서 2002년에 안중근 의사 숙모에 기증된 유물이 되겠습니다. 역시 전체적으로 느낌을 보시면은 단지의 형상,
손바닥의 모습, 또 장문의 특징들 이런 것들이 일치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국가안위 노심초사입니다. 1993년에 지정되었고 지금 현재 이제 국립민속박물관에 기탁된 유물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치조를 담당한 그 야세육가 세이시로라고 하는 검찰관에게서 좀 글씨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역시 이 그 유목에도 장인이 나타나고 있고 이 장인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특징들이 기준적인 어떤 공통점이 보이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 같이 전시된 일통청하공 유목이 되겠습니다. 역시 약간 비스듬히 찍었지만 전체적인 어떤 장인의 형태는 비슷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준 지문을 선택을 했을 때 이 국가안위 노심초사라고 하는 그 검지의 지문이 가장 특징적으로 뚜렷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당시 이제 25점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그래서 이 지문을 기준 지문으로 잡자라고 저희들이 이제 의견을 모았고요. 이 지문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이제 중첩 비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그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중첩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검지의 지문을 얘기를 할 때 검은색으로 표현되는 것을 융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흰색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이제 골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융선과 골문이 녹색 중첩된 부분으로 같이 정확하게 일치되어서 약간 혼잡한 그런 형상을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물들이 일치가 된다, 장인이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데이터에서 지금 구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역시 이제 운제와 언충신행 독경 만방 가행이라고 하는 유목과 역시 중첩 비교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역시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의 그 중첩 반응이 굉장히 자연스러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목 비교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데이터 구축이 진행됐다라고 하는 것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일통청하국의 유물이고요. 역시 이제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비교를 할 때는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장인의 형태, 그 다음에 손바닥 모양의 전체적인 어떤 구성, 그리고 이제 지문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지의 지문을 보시면 검지가 일지절의 굴곡지름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평형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지금 환수된 유목이 되겠고요. 이것이 이제 기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중심점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일지절의 주름, 중심점과 일지절의 주름이 거의 동일선상대, 평행대에서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지금 현재 지문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 대략 한 두 가지 형태로 구별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궁상형이라고 해서 활궁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중심부가 이렇게 올라와서 좌에서 올라와서 우로 빠지는 그런 형태가 이제 궁상형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형태는 보시면은 왼쪽 대략 한 7시 부분에서 지름이 시작이 됐어요. 지문이 시작이 되어서 돌아가지고 다시 한번 왼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검지의 지문 자체가 개구부에서 시작을 되어서 중앙 포인트를 지나가지고 다시 한번 새끼손가락 쪽으로 향하는 것을 척골 재상문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척골 재상문의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과학 분석 데이터를 적용했을 때 그 동일한 일치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역시 이제 지금 개구부의 어떤 모습, 그다음에 중심점의 형태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일치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안중근 의사 의혹 관련해 가지고 현재 보물로 30점이 지정됐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모두가 보물인 것도 좀 특이하고 이 중에 국보 성격은 없었는지 뭐 일괄했기 때문에 이게 다 같은 거기 때문에 보물로 지정됐는지 아니면 그 국보처럼 좀 그 서로 경중 같은 게 같이 그런 게 있는지 또 이번에 아까 그 중에서 제일 누가 이야기하시는 최고일 거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물 아니면 국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아마 이게 처음에 지정이 되고 난 뒤로 유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괄 지정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30점까지 된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차등을 다른 쪽 비교하면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다 모든 게 지금 기존 게 보물로 됐기 때문에 다음 것도 당연히 보물로 지정되는 그런 수순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한 작품은 국보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별도 또 이제 위원회에서 또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언급하는 건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예, 물론 문맥상은 안중근 의사를 비하하는 어떤 특정한 표현이겠지만은 어떤 뭐 지금 자료로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보시면 약간의 필획이 적괴에 준하게 좀 그게 많은지, 왜냐하면 1910년대에 안중근 의사를 지칭하는 특정한 용어가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이. 예, 그래서 이제 그거가 아닐까라고 저는 뭐 비슷한 뜻이긴 하지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판단하신 연유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건 뭐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지가 않아요. 지웠기 때문에. 근데 이제 획을 일부에 이제 그 적 같은 경우는 약간 보여요. 약간 남아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저희들이 그 의병 자료를 볼 때 일본인들이 일제 강점기의 의병들을 거의 적괴라는 말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추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이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의미상으로는 그런 정도의 맥락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맥락은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예, 뭐 그런 표현이 다른 독립운동 자료에도 나오는 건 사실인데 반복되는 어떤 특정 표현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 안 의사를 지칭하는 또 하나는 그 마지막에 이제 결국은 이거를 구리아라로부터 받은 소장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안 의사를 만났던 사람 중에 그 평자를 쓰는 인물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 그 실존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뭐 은일 유사는 아니에요. 예,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분의 마지막에 수결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좀 다시 추정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언제쯤 건네졌는지, 그러니까 건네졌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941년 구리아라가 죽기 전에 이게 아마 전해졌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평시 집안의 사람인데 한번 연구 대상이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좀 조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도 하고. 근데 이제 아까 그 높은 분이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 이제 글자를 하나 틀려놨잖아요. 돌아가실 때가 다르기 때문에 들은 얘기를 일단 쓴 걸로 보여지고,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내용이나 이런 걸 볼 때는 들은 얘기를 쓴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거지 관련된 인물로 보이진 않습니다. 전옥이라고 하는 이분한테 써줬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은 그가 보관을 했을 뿐인지, 이게 하나가 처음 궁금하고, 두 번째는 앞서 나왔던 질문에 이어지는 부분인데, 국외재단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서 환수를 해오면 사실 마땅한 보관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관처가 없다 보니 국립고궁박물관에 계속해서 임시 보관하는 형태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재단이 시작된 지 지금 13년 정도 되었는데 이런 체계를 계속해서 유지하실 건지 국가유산청 차원에서 또는 재단에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일통총화공처럼 누구를 직접적인 대상의 그 명칭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구리아라한테 직접 이분이 소장하세요라고 줬는지, 아니면 안 의사가 심혈을 기울여 쓴 것을 구리아라가 진짜 그 옥석을 가려서 수장을 한 건지는 그거까지는 명확하게 저희도 말씀을 못 드리겠고, 아무튼 이 작품의 최초 소장자는 구리아라 행무소장인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이번에도 그렇고 국외소재재단에서 이렇게 언론 공개하고 할 때 여러 군데 도움 받으면서 항상 이제 또 그 과정이 쉽지 않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재단이 12년에 생겼지만 사실 예산 작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조직을 키우거나 이런 게 생각보다는 실무적으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약간은 궁여직책적으로 그 국립고궁박물관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더 키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님께서 도움 좀 많이 주십시오. 당분간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글자의 구성이라든가 글씨 쓰는 이게 2월에
쓴 거하고는 확실히 다르거든요. 이 3월 것들이. 근데 이것은 지금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될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너무 수준이 사실은 높고 지금에 나온 기존에 나온 것보다는 훨씬 뛰어난 수준을 보여주기 때문에 뭐 아무튼 뭐 그 안에서 써주면서 수백 장을 써줬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서부터는 좀 거의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후쿠자와 유키치가 이제 그 자기 책에서 그러한 유사한 말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일본도 메이지 유신을 거치면서 처음에는 국제법을 통해서 외국과 조약을 맺었는데 그 조약을 맺고 나면 상당히 이제 강압적으로 일본도 똑같이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 당시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마건충이라든가 중국의 이런 분들도 이 비슷한 얘기를 해요. 아까 우리 이제 그 장 교수가 그 영화에 나온 대사에도 안중근의 일기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그 당시에는 이 이제 국제법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좀 무너진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안중근 의사 스스로도 그 문구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연계는 다 돼 있는 거지 무슨 보고 썼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미 그런 생각들이 일반적으로 상당히 널리 퍼져 있는 상황이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예, 그런 속에서 저렇게 이제 글자를 8글자를 본인이 딱 떼서 만든 거죠. 아니면 서체가 평안하다는 면에서 좀 더 평안에 이르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아까 영화에서도 보듯이 만국공법이 불효대포 이창섭인가요? 그 동료가 그렇게 만국공법이 공연불이다라고 했을 때도 안 의사는 그게 그렇지만 그래도 만국공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막상 2월달에 사형 언도 받고 3월에 이제 사형 집행을 앞두고 나서 만국공법을 끝까지 고수는 했지만 참 이 열강의 무력 앞에서 일본의 그 야만 앞에서는 참 무기력하게 어쩔 수 없는 이 비분강개한 심정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것이 또 만국공법이 대포만 못하냐라는 그런 규탄적인 이야기까지 양면성이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